여기는 와이즈 실버입니다. 오늘 하루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가 손주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몸은 힘든데 거절하지 못해 그냥 알았다고 대답하신 적 말입니다. 오랜 친구가 모임에 나오라고 했을 때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도 그래, 갈게라고 하신 적 말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내일도 바쁜데 차마 안 된다는 말을 못하고 억지로 웃으며 수락하신 적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60대, 70대, 8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거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거절하고 나면 밤새 잠을 못 이루십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말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서운해하진 않을까? 이제 나한테 연락 안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지십니다. 이런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를 위해 늘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몇십 년인데 이제 와서 안 돼요, 못해요라는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색하고 두려운지 압니다. 마치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고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진짜 이유는 거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거절해서 사이가 틀어졌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천천히 돌이켜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거절했는데도 어떤 사람과는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어떤 사람과는 관계가 어색해졌던 경험 말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절을 시작하는 첫 문장입니다. 같은 내용의 거절이라도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이 손주를 못 봐주겠다는 말이라도 어떤 첫 문장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며느리는 이해하고 고마워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서운해하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모임에 못 가겠다는 말이라도 어떤 첫 문장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친구는 그래, 다음에 보자고 할 수도 있고 쟤는 이제 안 나오네 하며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 기분 상하지 않게, 품위 있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거절하는 말의 시작법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거절 때문에 밤새 뒤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와서 말투를 바꾼다고 달라질까? 혹은 원래 성격이 그런데 어떻게 바꾸나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투를 바꾸는 것은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마치 요리할 때 간을 맞추는 것처럼, 운전할 때 핸들을 조작하는 것처럼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처럼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 기술을 익히시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품격 있게, 더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노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상대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말법을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더 편안하게, 더 당당하게 만들어줄 이 말법들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황금 첫 문장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입니다. 박순자 씨 68세는 아파트 분여회에서 20년 넘게 활동해 온 분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행사를 수없이 준비했고 젊은 주부들이 바쁠 때는 언제나 앞장서서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혈압약도 먹어야 하고 무엇보다 체력이 금방 떨어집니다. 어느 날 부녀회장이 순자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순자 언니인 다음 달에 경로잔치 준비 좀 맡아주세요. 언니가 하면 다들 믿고 따르잖아요. 언니밖에 없어요. 순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솔직히 이번엔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 돼요라고 하면 회장이 서운해할 것 같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믿고 부탁하는데 거절하면 서운하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순자 씨는 최근에 들었던 한강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거절할 때는 무조건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일들을 인정해 주시니 참 감사하네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무릎도 아프고 체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 경로잔치는 제가 뒤에서 조언만 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대신 다른 분들 추천해 드릴 수는 있어요. 회장은 순자 씨의 말에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당연히 쉬셔야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지 하며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거절 후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는 상호성의 원리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것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면 나도 뭔가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문장은 바로 이 상호성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작동시킵니다. 상대방이 나를 믿고 부탁했다는 그 마음을 먼저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의 부탁이 거절당하더라도 이미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으로 고맙습니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 준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자 씨가 그동안 제가 해온 일들을 인정해 주시니 참 감사하네요 라고 덧붙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고마운지 표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순자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회장님, 저 이번엔 정말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용은 같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장은 내가 부탁한 게 부담이었구나. 나 때문에 힘들어하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절은 받아들여도 마음 한편에 서운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로 시작하면 거절 앞에 인정과 감사라는 쿠션이 깔립니다. 이 쿠션이 있으면 뒤에 오는 거절의 충격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바닥에 떨어질 때 매트가 깔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부버가 말한 만남이란 단순히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의 주체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바로 이 만남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보낸 마음을, 그 사람의 선의를, 그 사람의 신뢰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거절을 해야 합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시간도 제한적이고 하고 싶은 것도 분명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거절을 품위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을 거절했다고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다고 감사해 했다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지키는 거절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황금 첫 문장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입니다. 김영숙 씨 72세는 세 자녀를 키우며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분입니다.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나서는 남편과 둘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큰아들 내외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이들 봐주시면 안 돼요?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엄마가 봐주시면 아이들도 훨씬 좋아할 것 같은데요. 주 23일만 맡아주시면 돼요. 영숙 씨는 손주가 예쁘기도 하고 큰아들 내외가 맞벌이로 힘들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솔직히 매주 손주를 돌보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최근에는 평생 못 해본 취미 생활도 시작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싶었습니다. 70대에 접어든 지금 자신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못 봐줘라고 하면 아들 내외가 섭섭해할 것 같았고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라고 하면 이기적으로 보일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영숙 씨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맞벌이 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엄마도 너희를 키울 때 그런 적이 있어서 알아. 육아와 일을 병행한다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아들과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해 준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매주 아이를 돌본다는 게 체력적으로 쉽지 않아. 가끔씩 급할 때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정기적으로는 힘들 것 같구나. 대신 애들 학원비 보탬이 되도록 조금씩 도와줄게.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큰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엄마도 편히 지내셔야죠. 이해해요. 대신 급할 때 부탁드려도 될까요? 며느리도 어머님 말씀 이해했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하며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이후로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거절했는데도 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공감의 힘이라는 심리학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내담자 중심 치료라는 상담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법의 핵심은 공감적 이해입니다. 로저스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누군가 진심으로 이해해 준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연다고 말했습니다.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라는 문장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입장을 알아. 내가 왜 이런 부탁을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 상황이 어떤지 다 이해해.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위안이 됩니다.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자신의 상황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숙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너희만 힘들어? 엄마도 나이 들어서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어려움이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이해도 안 해주네 하는 섭섭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로 시작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그 상태에서 내 사정을 듣게 되면 상대방도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공감은 쌍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를 이해하면 상대도 나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녀들, 손주들,
주변 사람들의 부탁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모든 걸 해주는 것은 다릅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건강한 관계입니다. 상대방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시간을 존중할 것입니다. 세 번째 황금 첫 문장 저를 믿고 말씀하신 건 알겠습니다. 이정혜 씨 65세는 아파트 단지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분입니다. 같은 동에 사는 이웃들과도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층에 사는 윤 씨가 자주 집에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다는 정도였습니다. 정희 씨는 그럴 수 있죠 하며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점점 방문 횟수가 잦아지고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한 번 오면 두세 시간씩 앉아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 아들 이야기,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까지. 정희 씨도 윤 씨의 마음이 힘든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찾아와서 몇 시간씩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정혜 씨에게도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이제 그만 오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너무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윤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는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씨, 저를 믿고 이렇게 속마음을 말씀하신 건 알겠어요. 그만큼 제가 윤 씨한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참 고맙고 윤 씨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도 이해돼요. 윤 씨는 정희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 씨는 부드럽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신경 쓸 일들이 좀 있어서요. 윤 씨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매일 긴 시간을 내는 게 솔직히 힘들어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약속 잡고 차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더 집중해서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씨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너무 자주 찾아뵌 것 같네요. 정희 씨도 바쁘실 텐데.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약속 잡고 만나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매주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오히려 관계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신뢰 인정의 원리라는 심리학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자신의 약점이나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때 그 사람을 깊이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특히 취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를 보낸 상대로부터 그 신뢰가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를 믿고 말씀하신 건 알겠습니다라는 문장은 바로 이 신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는 것, 그만큼 나를 안전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의 힘은 거절보다 먼저 인정이 온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정희 씨가 윤 씨, 너무 자주 오시면 저도 힘들어요라고 먼저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윤 씨는 자신이 민폐였다는 생각에 부끄러워하고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는데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말씀하신 건 알겠습니다로 시작하면 윤 씨의 신뢰 자체는 존중받습니다. 정희 씨가 거절하는 것은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이지 윤 씨를 듣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신뢰는 인정하되
방식을 조정하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저를 믿고입니다. 이 말에는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의 의지, 상대방의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선택이 인정받을 때 자존감을 느낍니다. 윤 씨가 정혜 씨를 선택해서 고민을 털어놓은 것, 그 선택을 정혜 씨가 알아주는 것, 이것이 윤 씨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또한 알겠습니다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다는 것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마음을, 상황을 파악했다는 의미입니다. 정희 씨는 윤 씨가 왜 자주 찾아오는지, 왜 오랜 시간 이야기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에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신뢰하고 찾아올 때 우리는 뿌듯하면서도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뢰를 인정하는 것과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를 믿고 말씀하신 건 알겠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신뢰는 소중히 여기되 여러분의 한계도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지속됩니다. 네 번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그걸 내가 왜 해야 하는데? 최경숙 씨 69세는 성격이 직설적인 분입니다. 평생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거짓말 못해, 할 말은 해야 돼가 경숙 씨의 신조였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부탁을 받으면 주저없이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함께 지내던 박 씨가 경숙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경숙 씨, 다음 주에 우리 손자 결혼식인데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축의금 전달 좀 부탁해도 될까요? 같은 아파트 사시니까 그쪽 가시는 길에 좀 전해주세요. 경숙 씨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박 씨가 왜 나한테 부탁해요? 그거는 박 씨가 직접 가서 주거나 아니면 따님한테 전화로 보내면 되잖아요. 내가 왜 그걸 전달해야 하는데요? 박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그냥 같은 동네 사시니까 부탁드린 건데.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이후로 박 씨는 경숙 씨를 피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경숙 씨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솔직하게 말한 건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못한다고 한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도 경숙 씨를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다른 분들이 경숙 씨한테는 부탁을 잘 안 했고 함께 수다 떠는 모임에도 경숙 씨를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경숙 씨는 외로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의 말투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적 거절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런 백은 인지 왜곡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란 상대방의 행동이나 요청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경숙 씨는 박 씨의 부탁을 나한테 짐을 떠넘기려는 시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그걸 내가 왜 해야 하는데? 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그걸 내가 왜 해야 하는데? 라는 문장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 말은 상대방의 부탁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합니다. 왜 내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나는 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부탁이 비난받는다고 느낍니다. 둘째, 이 말에는 피해자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상대방이 나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하려 한다는 뉘앙스입니다. 박 씨는 단순히 이웃으로서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경숙 씨의 반응은 마치 자신이 부당한 요구를 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셋째, 이 말에는 공격성이 있습니다.
왜 내가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향한 화살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이상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박 씨는 부탁을 거절당한 것뿐 아니라 자신이 비난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경숙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박 씨, 그 마음은 이해해요. 무릎이 불편하시니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쪽 가는 일정이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전달해드리면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따님께 계좌이체로 보내시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거절하되 박 씨를 존중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박 씨는 거절당했지만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칸트의 이명제는 인간 존엄성의 핵심입니다. 그걸 내가 왜 해야 하는데? 라는 말은 상대방을 나의 편의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황, 감정, 의도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피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하나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박 씨에게는 박 씨의 사정이 있고 박 씨의 마음이 있고 박 씨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칸트가 말한 존중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솔직해지고 싶어집니다.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살자 할 말은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그걸 내가 왜 해야 하는데? 라는 문장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관계에 금을 가게 합니다. 거절은 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함이 따뜻함과 함께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 남습니다. 5번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지금 그럴 여유 없어. 한명자 씨 67세는 평생 바쁘게 살아온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중년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 지금은 건강관리와 자기관리를 위해 바쁩니다. 명자 씨는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계획적으로 생활합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은경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명자야, 다음 주에 우리 딸 식당 개업하는데 오픈 기념으로 친구들 초대하려고. 와서 축하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 어때? 명자 씨는 다음 주 일정이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병원 검진도 있고 문화센터 수업도 있고 다른 약속도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은경아, 미안한데 지금 그럴 여유 없어. 너무 바빠서 시간 못 내겠어. 은경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래. 알았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짧았습니다. 며칠 후 명자 씨는 다른 친구를 통해 은경 씨가 서운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 식당 개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차갑게 거절하더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명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사실대로 말한 건데 정말 바쁜데 어쩌라는 거야? 하지만 은경 씨와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만나자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40년 지기 친구를 잃은 것 같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 상황에는 감정 무시의 오류라는 심리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관계 연구로 유명합니다. 가트맨은 관계가 파괴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경멸을 꼽았습니다. 경멸이란 상대방의 감정이나 경험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지금 그럴 여유 없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말은 상대방의 상황을 여유가 있으면 할 일 정도로 격화시킵니다. 은경 씨에게 딸의 식당 개업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랜 친구가 와서 축하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여유 없어라는 말은 그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둘째, 이 말에는 나는 중요하지만 너는 그렇지 않아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유라는 단어는 필수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병원 가는 것, 수업 듣는 것은 필수이지만 친구 딸 식당 개업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일이라는 뉘앙스입니다. 셋째, 이 말에는 합의가 없는 서열화가 있습니다. 명자 씨는 자신의 일정들이 은경 씨의 초대보다 더 중요하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일정을 우선시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만약 명자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은경아, 딸 식당 개업이라니 정말 축하해. 은경이도 얼마나 뿌듯해. 그런데 말이야, 다음 주가 공교롭게도 제가 이미 잡아놓은 일정들이 있어서 병원 검진이랑 다른 약속들이 겹쳐서 그날은 못 갈 것 같아. 너무 미안해. 대신 오픈하고 나서 내가 따로 찾아가서 밥 먹고 축하해 줄게. 그래도 될까? 이렇게 말하면 거절하지만 은경 씨의 기분은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자 씨가 자신을 배려한다고 느낍니다. 중국의 고대 철학자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친하지 아니하면 그 어질을 반성하고 사람을 다스리되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그 지혜를 반성하고 사람을 예로서 대하되 답하지 아니하면 그 공경함을 반성하라. 맹자가 말하는 것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만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명자 씨가 은경 씨에게 여유 없어라고 말했을 때 은경 씨가 거리를 두었다면 명자 씨는 자신의 공경함을 돌아봐야 합니다. 친구를 공경했는가? 친구의 마음을 존중했는가? 지금 그럴 여유 없어라는 말은 상대방을 우선순위 밖으로 밀어내는 말입니다. 물론 실제로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유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이 가벼운 존재로 취급받았다고 느낍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대, 모든 부탁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럴 여유 없어라는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거절해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6번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그런 걸 왜 나한테 부탁해? 조미숙 씨 70세는 성격이 분명한 분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도 않고 남이 자신의 일에 참견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 미숙 씨에게 어느 날 사촌 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됐어. 그런데 집을 아직 못 구했대. 언니 아파트 근처에 괜찮은 원룸 있으면 알아봐 주면 안 될까? 언니가 그쪽 오래 사셨으니까 잘 알잖아. 미숙 씨는 즉시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부탁하지? 부동산 중개인도 아니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찾아볼 수 있는데. 미숙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걸 왜 나한테 부탁해? 지금은 앱으로 다 검색할 수 있잖아. 직방이나 다방 깔아서 조카가 직접 찾아보면 되지.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사촌 동생은 그래. 그럼 됐어 하며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상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 후로 사촌 동생과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가족 모임에서 다른 친척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미숙 언니는 차갑다. 도움 요청하기 힘들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미숙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한 건데. 그런 걸 왜 나한테 부탁해? 라는 말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 말은 상대방의 판단을 부정합니다. 사촌 동생은 미숙 씨가 그 동네에 오래 살았고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하지만 왜 나한테라는 말은 그 추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둘째, 이 말에는 경계 침범이라는 프레임이 들어 있습니다. 왜 나한테라는 표현은 너는 이런 걸 나한테 부탁할 처지가 아니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상대방이 선을 넘었다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말에는 관계의 부정이 있습니다. 사촌 동생은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왜 나한테라는 말은 우리 관계가 그런 부탁을 할 정도는 아니잖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숙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 조카가 서울로 오는구나. 축하해. 그런데 내가 요즘 그쪽 원룸 시세를 잘 몰라서 직접 알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대신 우리 동네에서 괜찮다고 소문난 부동산 연락처 알려줄게. 거기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조미숙 소개라고 하면 잘 봐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 직접 알아보지 않더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고 사촌 동생은 언니가 자신을 배려한다고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친구도 부탁합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 걸 왜 나한테 부탁해?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말입니다. 부탁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부탁한 행위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관계를 끊는 말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해서 부탁한 거구나. 그 신뢰는 인정하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관계는 지켜집니다. 7번째 품위 있게 거절하는 3단계 말의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절할 때 어떤 첫 문장이 좋은지 또 어떤 첫 문장을 절대 하면 안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품위 있게 상대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3단계 말 구조입니다. 송옥분 시 66세는 이 구조를 배우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옥분 씨에게는 오랜 친구 정숙이가 있습니다. 정숙이는 성격이 좋지만 가끔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어느 날 정숙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옥분아, 다음 달에 우리 가족여행 가는데 우리 강아지 좀 맡아줄 수 있어? 3박 4일인데 너도 강아지 키우니까 잘 알잖아. 예전 같았으면 옥분 씨는 어떻게 남에게까지 봐줘?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운 대로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1단계 인정. 정수가 나를 믿고 부탁하는 거 고맙다. 너도 가족여행 가는데 강아지 걱정되는 거 너무 이해해. 나도 우리 강아지 맡길 때 그 마음 알거든. 정수기는 그치? 옥분이 너라면 이해할 줄 알았어 하며 안도했습니다. 2단계 나의 사정. 옥분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집 강아지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다른 강아지 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지난번에 다른 강아지 온 날 밥도 안 먹고 계속 짖더라고. 수의사가 이제 노견이라 환경 변화에 예민하대. 그래서 다른 강아지를 같이 돌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 정숙이는 아, 그랬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하고 이해했습니다. 3단계 관계 유지 문장.
옥분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대신 우리 동네에 애견 호텔 괜찮은 데 있어. 내가 한번 이용해 봤는데 사장님이 정말 강아지들 잘 돌봐주시더라고. 거기 연락처 알려줄게. 그리고 여행 다녀와서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줘. 어디로 가는데? 정수기는 옥분아, 고마워. 내가 알려주는 곳이면 믿을만 하겠다. 여행 다녀와서 밥 사줄게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3단계 구조에는 심리학의 긍정 샌드위치 기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미국 조직 심리학자 케네스 블렌차드는 피드백을 줄 때 긍정 마이너스 개선점 마이너스 긍정 순서로 말하면 상대방이 훨씬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내용 개선점을 긍정적인 내용 사이에 끼워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은 상대방에게는 부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 사이에 끼워야 합니다. 1단계 인정 긍정. 상대방의 마음, 상황, 부탁의 의도를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2단계 나의 사정 거절. 그런대로 자연스럽게 전환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호하지 않게,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못해, 안 돼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3단계 관계 유지 문장 긍정. 대안을 제시하거나, 다음 만남을 약속하거나, 관심을 표현하거나, 다른 방식의 도움을 제안합니다. 상대방은 거절당했지만 관계는 괜찮구나라고 느낍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만 따라한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1단계에서 정말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2단계에서 정직하게 내 사정을 말하고 3단계에서 진심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덕은 두 극단의 중간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은 단순히 중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균형 있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도 극단이고 무조건 다 거절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3단계 구조는 바로 이 중용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인정, 내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의 사정, 관계를 지키는 관계 유지 균형입니다. 실전에서 이 구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1단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바쁘거나 급할 때 그런데 나는 못해라고 바로 2단계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를 생략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 1단계를 꼭 거치십시오. 둘째, 2단계에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나도 어쩔 수 없어서, 나도 하고 싶은데 같은 변명조의 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 힘들다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셋째, 3단계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만 연락해처럼 대충 끝내면 안 됩니다. 정말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제안하거나 약속하십시오. 이 3단계 구조는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 3단계 구조로 거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당당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8번째, 나이 들수록 거절을 잘해야 존중받는 이유.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체적인 말법들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서 왜 나이 들수록 거절을 잘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홍수님 씨 74세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싫은 소리 못하고 다 들어줬습니다. 자녀들이 손주 맡아달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봐줬습니다. 이웃이 심부름 부탁하면 자기 일 제쳐두고 해줬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 싫어도 억지로 웃으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자 수님 씨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녀들은 수님 씨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애들 봐주세요 하고 통보했습니다. 친구들은 수님 씨를 당연히 오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수님이는 항상 오니까 하며 따로 확인도 안 했습니다. 이웃들은 큰 부탁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수님 씨는 거절을 안 하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수님 씨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착하게 산 게 아니라 만만하게 산 거구나. 그날부터 수님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자녀에게 이번 주는 내가 약속이 있어서 못 봐준다고 말했습니다. 친구 모임에 정말 가고 싶지 않으면 오늘은 쉬고 싶어서 안 갈게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웃의 무리한 부탁에는 이번엔 내가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수님 씨에게 손주를 맡기기 전에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친구들은 모임 전에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수님아, 이번엔 올 수 있어? 이웃들은 부탁할 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수님 씨는 깨달았습니다. 거절을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더 존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심리학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희소성의 원리를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얻기 어려운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건뿐 아니라 사람의 시간과 노력에도 적용됩니다. 항상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언제나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가끔 거절하는 사람은 선택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도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절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체력과 시간의 한계입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제한됩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다 보면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둘째, 인생 후반부의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돌보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그 시기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 배우고 싶었던 것, 경험하고 싶었던 것을 할 시간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부탁을 적절히 거절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한 관계의 조건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가끔 거절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느낍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느낍니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넷째, 자녀 교육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절을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자녀는 독립적인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70대, 80대 부모가 50대, 60대 자녀의 일을 다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오히려 자녀에게 해가 됩니다. 적절한 거절은 자녀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해주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주체성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혼자 있으면 어떡해. 사람들이 멀어지면 외로울 텐데. 그래서 거절을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설적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편하게 대합니다. 이 사람은 뭐든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결국 관계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적절히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줄 때 그것이 진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가 진정한 관계입니다. 나이 들어서 거절을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안함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없는데 그나마 이런 것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평생을 기여하며 사셨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관계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거절을 잘해야 존중받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거절의 기술을 배우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들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대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말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황금 첫 문장 3가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3가지, 품위 있게 거절하는 3단계 구조, 그리고 나이 들수록 거절을 잘해야 하는 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을 두려워하십니다. 거절하면 사람들이 멀어질까봐, 미움받을까봐, 외로워질까봐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것처럼 거절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문장만 바꿔도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를 믿고 말씀하신 건 알겠습니다. 이 3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거절할 일이 생길 때 이 문장들 중 하나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거절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걸 내가 왜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럴 여유 없어. 그런 걸 왜 나한테 부탁해? 이 문장들은 관계에 금을 가게 합니다. 같은 거절이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절입니다. 품위 있게 거절하는 3단계 구조도 기억하십시오. 인정하고 내 사정을 설명하고 관계 유지 문장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 구조만 익히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쌓은 경험, 지혜, 품격이 있습니다. 그 품격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거절을 잘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배려는 진짜 배려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가 진짜 배려입니다. 첫 문장만 바꿔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안 돼요라고 말하기 전에 고맙습니다를 먼저 말하는 것. 못해요라고 말하기 전에 이해합니다를 먼저 말하는 것. 왜 나한테라고 말하는 대신 믿어주셔서라고 말하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입에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시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절해도 괜찮구나.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착하게 사셨습니다. 충분히 베푸셨습니다. 충분히 희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당당하게, 품위 있게, 따뜻하게 거절하면서 말입니다. 거절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자기 사랑이자 상대에 대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와이즈 실버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